지금 전 세계 3경 원의 자본이요 AI에 투자한다고 다 모였어요. 이 자본으로 뭘 할까요? 인재를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국은 규제 공화국입니다. 전체 사회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적인 인재는 그럼 글로 가자라고 결정하게 되겠죠.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과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는요, 전부 제조업과 또 IT 기업, 이런 기업들이 산업 전반을 육성시키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를 축적한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맨 국회에 무슨 청문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아니, 기업가들은 불러다가 그냥 맨날 욕먹는 거예요. 기업이 돈 벌거나 이런 데는 전부 악마화하고 사회 분위기가 전부 그렇게 몰려가니까 내가 창업을 해서 뭐 글로벌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게 과연 존경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사회에서 절대 바뀌지 않고 앞으로도 돈 잘 벌고 사람 고쳐주니까 되게 촉망받는 직업, 그런 의사가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교에서 엔터프레너십,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거기 대한민국 누가 나온지 아세요? 아직도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뭐 이런 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분들은 개도국의 영웅이긴 했죠. 미국은 누굴까요? 85년생 샘 알트만, 84년생 마크 저커버그죠. 미국에는 이렇게 혁신을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인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보세요. 중국은 가장 촉망받는 롤모델이 누굴까요? 알리바바, 마윈이라는 청년이 있죠. 야, 29살 때까지 아무것도 일을 잡지 못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와, 인터넷이라는 것을 도전해서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네. 또 텐센트의 마오텅, 엔지니어로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 모든 혁신은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를 흉내낸 거였거든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서 중국 청년들의 롤모델이 돼버렸어요. 또 마오텅이 있고 알리바바 마윈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나와요? 85년생 양원평이 나와서 딥시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95년생 러프리라는 엔지니어가 뒤흔드는 그런 천재적인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게 앞으로 중국을 살리는 길이다 싶어서 계속해서 키워줬죠. 근데 우리는요, 그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한 사회가 야,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롤모델, 청년의 롤모델이 되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그걸 제대로 보고 실천하고 있고 그 사회 분위기가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3경 원의 자본이요 AI에 투자한다고 다 모였어요.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거대한 자본이 축적되는데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인터넷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죠? 1995년부터 인터넷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났다가 2000년 버블이 뻥 터지면서 IT 기업들이 싹 80%가 파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보다 더한 자본이 AI에 다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본으로 뭘 할까요? 인재를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작년만 해도요, 최고의 AI 엔지니어를 서로 스카우트하는데 비용이 100억, 200억이었어요. 올해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 그랬죠? 너 우리 회사로 오면 이번 주에 책상 옮기면 네 통장에 1,400억 넣어줄게. 이게 아주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돈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혁명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걸 잡으면 이후 10년, 미국으로 보면 이후 100년을 또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재가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호봉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AI 인재가 이렇게 엄청난데 와 MIT, 스탠포드 이런 박사가 AI 박사를 했어요. 한국에 교수로 오라 그러면 연봉이 6천에서 8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막 10억씩 준대. 올 리가 없죠. 확보를 못합니다. 호봉제, 연공서열에 아니 그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데려올 준비를 안 하고 그런 재원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그걸 요구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전체 사회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진 나라가 앞에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그게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하죠. 우리가 이 혁신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서로 합의하에 끌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극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중국은 확실합니다. 이 양원평이 딥시크를 만들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매출도 안 됐는데 연봉은 1억 5천에서 2억 5천씩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 인식되니까 너무너무 신나게 밤을 새워가면서 일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열심히 만들어서 혁신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노조에서 안 된다 그러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꾸 일하니까 임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 주 52시간으로 줄여. 이런 세계관으로 과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AI 3년 내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국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텐데 빨리 대전환을 하는 게 아주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출장을 갔습니다. 와, 그런데 한국의 그 인재들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창업을 했더라고요. 성공한 몰로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그 CEO 친구도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때려쳤어요. 야 이거 난리다. 그리고는 구글에 가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찬스가 왔다 그러고 나와서 스타트업을 차려갖고 벌써 유니콘이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한국에 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한국은 규제 공화국입니다. 그러니 뭐만 해도 안 되고요. 또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막 만들려고 하면 뭐라 그러죠? 영세상인 약탈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니까 이건 거기 가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적인 인재는 야 이거 해외에서 하면 엄청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럼 글로 가자라고 결정하게 되겠죠.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네트워크는 좋아지고요. 거기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당분간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해법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미국 시장을 잘 개척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국내에 있는 인력이나 이 연구 인력을 양성을 같이 해주는 게 지금은 오히려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연구원들한테 더 많은 연봉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은 벌써요. 기본 엔지니어 1명 빅테크에서 데려가서 쓰는데 AI 좀 했다 그러면 연봉 출발이 3억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1억만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런 연계성을 키워서라도 대응해야겠다. 적어도 대한민국 기득권이 정신을 차리고 많은 규제를 개방하고 할 때까지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내 청년들한테도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몰로코 같은 경우도 AI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 연구소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가 없어요. 미국 같으면 이렇게 썼다 뭐 이렇게 썼다 하고 디지털로 보고하면 되는데 영수증을 풀로 붙여라 문서로 뭐를 남겨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크다. 이래서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믿고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라서요.
AI를 잘 활용하면 그런 부정한 거나 잘못 집행된 것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은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왜 성공했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반도체를 세계로 1등으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사람은 누구지? 그 사람들을 키워줄 생각은 안 하고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잘 못 만들고 대비를 못했더라. 그러니까 신랄하게 왜 못했는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위치에 간 것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동안 부스팅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칭찬도 해주고 하는 프로세스는 하나도 없었으면서 뭐가 좀 안 되니까 전부 물어뜯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야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하고 있는 게 좀 집단주의 성향이고 인해전술 같은 좀 공산주의 방식이라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적어도 중국이 그건 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요를 바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사실은 세계 최강이었던 반도체를 일본 산업이 잃어버리면서 다시는 한국이나 중국을 추격할 수 있는 힘을 못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걸 왜 잃어버렸을까요? 일본은 그동안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그거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산업을 좀 키워보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거죠. 결국 우리한테 따라잡히게 되었고 그게 일본 제조업을 몰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럼 중국이 지금 쫓아오면 맞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바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경쟁의 대상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력 산업과 중국의 주력 산업이 다 겹칩니다. 이미 석유화학 이런 부분은 경쟁이 안 돼. 규모에서 경쟁이 안 돼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런 게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반도체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화웨이가요. 1년에 250억 달러를 R&D로 씁니다. 그럼 약 30조 원이거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총 예산이 30조입니다. 야,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올해 초부터는 AI에 뭐 100조를 투자한다. 정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왜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주머니에 50만 원 들어오는 게 좋지. AI에 미래가 있다고 뭐 100조를 그거를 다 걷어서 투자한다고? 가만 있어봐. AI 대표 기업이 누구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네? 그 대기업 아니야? 거기 배불리려고 100조를 왜 투자해? 여러분 그 돈이 들어가면 인재가 양성되고요. 좋은 박사가 나오고 우리나라 AI 산업이 되게 좋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미국은 왜 그럴까요? 미국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한 정책 발표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4년간 700조 원을 써서 어마어마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거기 100만 대의 GPU를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조 쓴다 그랬죠? 우리나라 계획이 10만 대 GPU 센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공사가 반쯤 다 돼서 막 짓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은 앞으로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게 이 AI다. 그렇게 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고 우리는요. 그걸 국회에다가 올려보세요. 아니 국민들한테 나눠줄 돈을 왜 AI 투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왔던 거죠. 그나마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우리도 AI에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큰 다행이고요. 그런 여론을 주도하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참 안타깝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규제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았는데요. 놀라운 건 지금 대한민국의 인프라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요. 반도체가 필요하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어떨까요? 누가 뭐래도 세계 탑2입니다. HBM이라는 메모리 있죠. 이건 SK 하이닉스가 1등이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이렇게들 만들고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그걸 만들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일본도 못 만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라는데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있네. 두 번째, 고유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학습권,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AI한테 먹여줄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넘사벽. 그래서 우리가 세계 3대 AI 강국이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누구냐? 거기 항상 등장하는 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요걸 그래서 세컨 티어라고 하는데 요 이류 국가들 중에서 자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무려 20년 이상을 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모았죠. 의료 데이터도 그렇고 교육 데이터도 그렇고 국민들의 데이터 지식 다 모았어요. 이거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고유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괜찮겠네. 실제로 생성형 AI를 세계에서 3번째로 발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한국의 네이버가 2021년에 세계에서 3번째로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발표했었죠. 적어도 AI를 연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와 인재 양성이 어느 정도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유출도 사실은 많은 거죠. 세 번째가 뭐냐? 제조업이에요. 피지컬 AI 얘기했었죠. 로봇을 만들거나 AI를 탑재해서 새로운 무인 자동차, 항공기, 조선 이런 걸 만들려면 어쨌든 제조업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집에 있는 에어컨한테 연락해요. 야, 주인님 도착 5분 전이다. 에어컨 좀 틀어놔.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궁극적인 AI 서비스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각 모든 가전제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반도체 산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다 잘하는 나라가 유리하겠네요. 전 세계에 이거 다 가진 나라는 딱 두 나라,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 중국이 AI 쪽에서 너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반도체가 우리는 좀 낫다 그러지만 거기는 인해 전술에 앞으로 인재도 엄청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여기 빈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AI 기반의 제조업은요. 결국 모든 개인의 정보를 다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에 가사도우미로 데려왔어요. 이게 2030년쯤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얘가 집에 있으면 나의 모든 사생활과 정보를 다 알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 로봇이면요. 혹시 제가 출근하고 나면 막 컴퓨터를 해킹해. 그래서 당에서 데이터를 보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나요? 이미 화웨이의 칩에 백도어가 있어서 미국에서 많은 정보를 빼가드라 하는 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러냐? 당에서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안 줄 수가 없다. 이게 중국의 헌법이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얘들하고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국하고 협력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한 거를 잘 활용해서 10년 동안 지금 못 갖추고 있는 모든 AI 역량을 쫙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EU가 보고서를 하나 썼죠. 유럽은 왜 망가졌는가? 2002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GDP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30% 차이가 나더라. 원인이 뭔가 봤더니 디지털 혁신을 규제로 다 막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는 독자적인 플랫폼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테크와 새로운 미래의 혁신의 방향성을 유럽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유럽의 자기 반성 보고서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줄기차게 유럽을 찬양해 왔죠. 복지국가의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는
좀 돌아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로 막아서 규제를 좋아하는 전문가만 키우면서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6위의 강국입니다. 우리 밑에 프랑스, 일본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 120년 현대 인류사의 유일한 기적, 식민지가 강대국이 된 기적을 만든 나라죠. 그럼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잠재력을 발휘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제도, 이 새로운 사회의 세계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뭐래도 IMF 이후 30년 동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 맞습니다. 망할 거라는 제조업들 다 성장시켜서 스마트폰 판매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2위, 조선 세계 1위. 그 잠재력의 원천이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노력, 교육열, 자기개발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교육열이 높고요. 자기개발 욕구가 엄청 세요. 그래서 디지털 활용 능력도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 아시죠? 그런 만큼 AI도 개개인이 사용하면서 그 확장성을 높여가면 대한민국 전체 역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잘 키운다면 AI 시대에 또 한 번의 놀라운 점프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힘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조업의 힘이 잘 합쳐진다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또 한 번의 이 K 열풍으로 우리가 기적 같은 발전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